안녕하세요.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입니다. 오늘은 웅진출판 김수영 지음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수영 작가님의 소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수영 작가님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지방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녀가 대학 진학을 꿈꿨을 때 사람들은 내 분수를 알아라 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1999년 골든벨을 울리고 연세대에 당당히 합격하면서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대학 졸업 무렵에는 국내 50여 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언젠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심코 말한 것처럼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충격을 받은 그녀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을 쭉 써내려갔고 자신의 꿈 73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완성했다. 그리고 2005년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을 떠나며 그녀의 세계 도전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김수영 작가님의 소개가 되어 있네요. 오늘은 김수영 작가님의 프롤로그와 미움도 두려움도 공기처럼 날려보내리라는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수영이가 골든벨을 울렸다면서요? 연세대에 들어갔다는 거 진짜예요? 참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시장에 갔다 온 엄마가 기가 막히다며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재직하던 한 여교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축하한다는 빈말조차 안 하더라며 화를 냈다. 내가 중학교를 떠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그 여교사의 머릿속에는 나는 구제불능의 문제아로 남아있기에 10년 전 골든벨을 울리고 대학까지 갔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 왕따, 문제아, 반항아, 폭력, 가출소녀. 한때 나를 둘러싼 수식어들이다.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다. 모두가 사실이고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의 내 모습이니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던 시절 나는 아이고 저 인생 꼬락서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며 늘 비난하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삐뚤어져만 갔다.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내게는 꿈이 생겼다. 내 주제를 알아라 하며 주변에서 말리고 비웃어도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마치 영화 슬럼독 밀레니어에서처럼 KBS 도전 골든벨에 출연하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은 꿈조차 꾸지 말라는 핀잔을 듣던 상고생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최연소 기자로 최고 기사상을 받으며 기자의 꿈을 이뤘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가난한 집에서 살던 시골 소녀가 몇 년 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라는 골드만삭스에 혼자 힘으로 들어가고 억대 연봉의 글로벌 캐리어 우먼이 되어 전 세계 50여 곳의 나라에 발자국을 찍었다. 이는 우연도 행운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꿈이었다. 나는 아직 성공담이나 자서전을 쓸 만큼 성공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내 삶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준 것은 나의 꿈이었다. 꿈이 있을 때 나는 비참하리만큼 힘겨웠던 절망의 순간을 넘어 기적을 이루어냈고 꿈이 없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힘없이 무너졌다. 건강검진 때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 25살.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지독한 고민 끝에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모두 써보았다. 정신없이 꿈의 목록을 적다 보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려 73가지나 되었다. 그 73가지 꿈 리스트를 중요도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린 결론이 한국을 떠나자였다. 이미 한국에서 내 지구별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으니 두 번째 3분의 1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정착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25살의 나이에 한국을 떠나면서 나의 유목민 생활은 시작되었다. 이 지구에서 한 번뿐인 유한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끝없이 배우고 모험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또 창조적으로 살고 싶었다. 이 지구별을 무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방랑하면서 살아가자고 결심한 뒤 나 자신을 이 지구별의 쾌락주의자이자 유목민이라고 명명했다. 쾌락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즐기는 것은 아니고, 유목민이라고 해서 방향 감각을 잃고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책임이 따랐고,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앞뒤를 돌아보며 갈 길을 점검해야 했다. 어느덧 5년이 흘러 30살이 된 지금, 죽기 전에 하겠다던 73가지 목표 중 벌써 32가지를 이뤄나가고 있고, 이 지구별에 내 발자국을 남긴 나라도 50여 곳이 넘는 것에 나는 깜짝 놀랐다. 굳이 목록을 뒤적이면서 의도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진실로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 좌충우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환호하며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면서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인 꿈을 찾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꿈이라는 확고한 뿌리가 없던 시절에 나는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없이 뛰쳐나갔다. 그러나 꿈을 써내려간 후 세계 곳곳에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맨땅에 헤딩하는 경험을 통해 꿈을 이뤘고,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지구별이란 정말 살아볼 만한 멋진 곳임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진정 원하는 꿈을 계획하며 그의 확신을 갖고 실천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 나 자신을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꿈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어찌 보면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찾은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꼈고, 그 비밀을 나누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이 생겼기에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에 있는 수백억 개의 별처럼 독특한 존재이며, 이 특별한 지구별에서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다. 이 책 역시 지구별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 내 꿈을 찾고 그 꿈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지구별 여정의 기록이다. 지금 나처럼 한 번뿐인 소중한 지구별 여행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책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희망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라는 빛을 비춰준다면 지구별에 온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책의 어느 한 구절처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데, 진정 원하는 꿈을 찾아 계획한다면 내일 당신 아침에도 해가 서쪽에서 뜰지 모른다. 마음도 두려움도 공기처럼 날려보내리. 새벽 5시,
음악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흥얼거림이 저 멀리 숲속에서부터 새벽 하늘에 아득히 퍼져나간다. 5시 20분. 기상을 알리는 종이 댕댕댕 울리고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며 도미토리는 어느덧 양치질하는 소리와 세수하는 소리로 분주해진다. 인도 케랄라주에 있는 아시람, 다이어트를 위해 요가를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 되면서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바람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해독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시람에 가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언젠가 가겠노라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최근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늘면서 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해 다시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 강사의 추천으로 인도에서 거의 최남단에 가까운 이 먼 곳까지 오게 되었다. 아침 6시 명상과 염불 그리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삿상이 시작됐다. 가부좌를 들고 애써 생각을 비우며 명상을 하려 하지만 과거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삶의 순간순간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20분쯤 지났을까?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연불이 시작된다. 소년의 손엔 돌이 들려 있었다. 과테말라 세목 참페이 계곡을 내려오는 길, 5살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아이가 우리더러 자기 사진을 찍고 돈을 달라고 했다. 귀엽기는커녕 뗏물이 줄줄 흐르는 이 아이를 왜 사진을 찍는단 말인가. 아마 예전에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가난의 상징과 같은 아이들의 차림새를 보고 사진을 찍은 뒤 돈을 준 것일까 하는 생각에 무시하고 가려는데 그 아이가 돌을 들기까지 한 것이다. 소년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다. 무엇이 저 아이들을 이토록 뒤틀리게 만들었을까? 소년의 눈에 가득 찬 분노는 10여 년 전 내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기에 건수만 생기면 시비를 걸려고 했다. 학교 내에서 위험운전을 하는 집배원 아저씨를 우체국 웹사이트에 고발해 심할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컴퓨터 수리가 지연됐다고 전화를 걸어 30분을 따져대곤 했다. 그렇다고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것보다 위트 있는 한마디와 애교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했던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위축된 자아를 그런 식으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종종 히스테리를 부렸다. 나는 문제없어 라고 씩씩하게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세상을 원망하고 별것 아닌 것에 화를 내며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키는 작고 머리는 크고 돼지털 곱슬머리에다가 눈은 짝짝이에 뻐드렁니 이빨까지. 동생들은 또 시작이구만 하는 표정으로 슬금슬금 방을 나갔고 엄마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극에 달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거울을 깨트려 버렸다. 산산조각난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내 모습은 더욱 흉해 보였다. 17살. 꿈도 희망도 없던 시절의 나는 한없이 뒤틀려 있었다.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고 기차역으로 가 다음 기차를 탔다. 가출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도저히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일상의 하루를 견딜 수 없었다. 온갖 사고를 치고 가출을 하고 자퇴까지 한 뒤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가난도, 아빠의 술 주정도, 사람들의 시선도, 엄마의 눈물도 그대로였다. 단 상고생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달렸을 뿐이었다.
그 모든 것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아이는 조약돌을 던지고 욕까지 하기 시작했다. 짜증이 나서 아이를 혼내려는데 같이 여행하던 친구 벤자민이 나를 저지하더니 저 아이에게 카메라를 건네보라고 했다.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면 어떡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아이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사줄게. 날 믿어봐. 우리는 어쩜 저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 못 믿어 하며 카메라를 건네자 벤자민은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내 사진도 좋지만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주지 않을래? 우리 좋은 친구인데 같이 사진 한 장 남기고 싶거든. 순간 아이의 눈은 커다래졌고 표정은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바뀌었다. 늘 관광객에 의해 사진을 찍기만 했지 카메라를 직접 만져본 적이 없던 그 아이의 손이 바르르 떨렸고 몇 번 엉뚱한 버튼을 눌렀지만 마침내 근사한 사진을 찍어주었다. 스크린으로 그 아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아이의 표정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카메라를 찍는 사람은 본 적이 있지만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경험은 처음인 듯 했다. 아이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을 까맣게 잊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아쉬운 듯 계속 우리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처럼 깨끗한데 몇몇 잘못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보겠다며 저 아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돈 몇 푼에 저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그런 비굴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주지 않는 우리를 원망한 거지. 이제 저 아이는 돌아가서 두고두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겠지. 카메라를 직접 만져서 사진을 찍어 보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같은 외국인을 보면 국어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할 거야.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뀔 테고 그 결과로 아이의 인생도 바뀔 거야. 연불이 끝나고 아시람의 구루가 입을 열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좋아해 보려고 애쓰고 하고자 하는 일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망설이게 된다면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라. 자꾸 욕심이 생긴다면 베풀어라. 쉽지 않지만 자꾸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뇌를 재프로그래밍 해라.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들을 꿰뚫어 보려고 한 것일까? 나는 어쩌면 애꿎은 관광객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며 돌을 던지는 그 아이에게서 내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처한 현실과 그 현실을 당장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워서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내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반항하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예뻐할 리 없었고 혼자 대학에 가겠다며 같은 동급생 친구들과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은 생각도 않고 그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며 원망만 하니 왕따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재무부서에 배치되었을 때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몇 달째 해보려는 의욕도 보이지 않은 채 나더러 무능하다고 한 직장 상사를 트레이닝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며 되레 원망했다. 나는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고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만 했다. 내가 자꾸 남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면 할수록 불행과 고통이 되돌아왔다. 당연한 결과이다. 내가 세상을 저주하는데 세상이 내게 축복을 내릴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 마음이 감사와 겸허로 채워지면서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세상 일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한때 성당에 7년이나 나갔던 나로서는 비록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더라도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연부를 따라하는 것이 내심 불편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터번을 쓴 시크 교도도, 히잡을 쓴 무슬림도, 빵모자를 쓴 유대인도,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인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연부를 따라했다. 이는 다양성의 조화라는 기치 아래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정신, 그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주는 일종의 명상 효과인 만트라 때문일 게다. 사흘째, 아시람의 스님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잠시 내 손을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말씀에 부모님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사기로 결심했다. 집을 사들이기로 한 것은 진작 결정했지만 주택을 살 것인지 아파트를 살 것인지 아니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것인지를 놓고 2년간 고민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몇 번이나 살 뻔했지만 무산되면서 고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성당 근처만을 고집하는 엄마를 타박하면서 수없이 싸우는 사이 점찍 얻은 곳의 땅값만 올라버렸다. 그럼에도 결정을 못 내린 이유는 3년간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붓는다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혹시나 뭐가 잘못돼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젊고 건강하며 유능한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하면 성공했지 잘못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돈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닌데 그놈의 돈이 뭐가 좋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에 서로 속만 상하게 상처만 주었단 말인가. 설령 그 돈을 다 잃는다 해도 배낭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행복하게 지내온 나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유한하니까 오늘 하루라도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그깟 돈 따위는 아깝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싱이 끝나면 차이를 한 잔 마신 뒤 요가 운동인 아사나가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수행자에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요가인 카르마 요가 업무가 주어지는데 나는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처음에는 휴가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돼. 그것도 하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청소를 하면서 엄마 생각이 났다. IMF 때부터 10년 넘게 시장에서 청소를 해온 엄마. 과일과 야채 썩어가는 냄새, 생선 냄새, 사람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청소하면서도 받은 돈이 한 달에 겨우 35만 원. 그 돈 드릴 테니까 제발 청소 일 좀 그만두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이제 내 일이고 내 삶의 보람이야. 내가 번 돈으로 너희 동생들 학비도 보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왔어.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던 엄마는 청소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면서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 일을 그만두셔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엄마를 생각하니 하루 2시간의 노동으로라도 아시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꼈다. 카르마 요가를 마치면 허브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담소를 나눈다. 한때 스리랑카의 유명 여배우였다는 아노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산속에서 요가 센터를 운영한다며 스리랑카에 오면 꼭 찾아오라고 연락처를 주었다. 돈과 인기만을 추구하는 도쿄의 쇼 비즈니스의 환멸을 느꼈다며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일본인 여가수 마이코. 1년째 인도 전역의 아시람을 돌아다니며 요가와 명상을 한다는
아크로 요가의 달인 루마니아인 블라드. 같이 카르마 요가를 하는 크리스티나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지만 볼리비아에서 자라 스페인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세계 여행을 하며 칠레 출신의 작가 마르케르 블라뇨의 삶을 주제로 소설을 쓴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내가 과테말라에서 만난 볼리비아인 뮤지션 크리스티와 친구라니 세상은 정말 넓고도 좁은가 보다. 아시람의 5일째, 매우 인자해 보이는 미소와 하얀 턱수염을 가진 수렌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와 친해졌다. 나는 늘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다. 수렌 할아버지는 살면서 충분히 웃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웃거나 울고 싶을 때 그러질 못하고 늘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며 경직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퇴한 지금은 델리에서 국어를 하는 거리의 아이들에게 글과 산수를 가르쳐주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실컷 웃으며 지낸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그 말에 나는 치아 교정을 결심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튀어나온 앞니와 뻐드렁니가 콤플렉스라 활짝 웃지를 못했는데 남은 인생 실컷 웃을 수 있도록 또한 엄마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타박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7일째 저녁 명상 중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르기 시작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렸고 잠시 후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 한구석 오랫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삶의 미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죄의식과 분노와 집착이 한 겹 한 겹 벗겨져 공기에 흩어졌다는 것을. 나는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졌다.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로 명상과 요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옴, 샨티, 샨티, 샨티. 인도를 떠나는 날 붐바이 공항의 포스터에 쓰인 간디의 명언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 글은 어느 누구를 향한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이 지구를 지속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강력히 믿기에. 나는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나마스테 하고 감사 인사를 하며 인도를 떠났다. 한 번뿐인 이 지구에서의 삶, 나 자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네, 감사합니다. 73개의 꿈을 쓰고 세계에 도전한 김수영 작가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책의 일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상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